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최근에 남해 통영에서 어떤 두 부부가 실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뭐 한참 지나가지고 두 분이 지금 다행히 찾긴 찾았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지금 이번 9월 달에서 10월 달에 걸쳐서 어떤 인도네시아에서 이상한 또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우리가 한번 조류 다이빙과 다이버 실종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좀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류 해루 뭐 사실 조류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저희들이 뭐 1시간은 앉아서 해야 될 겁니다. 일단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사건 이야기를 드리고요. 팔라우, 그 다음에 우리 동해안의 왕돌장, 이 후포 앞바다, 그 다음에 이 대마도에서도 아주 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다이버들이 네 사람이 하여튼 뭐 실종됐다가 발견되고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조류 다이빙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위험성에는 대처 방법은 다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해류, 조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워낙 조류의 종류도 많고 해서 지금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바닷물은 정지되어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흐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유명한 게 지금은 하늘이 막혀 있어서 못 가고들이 있는데, 팔라우 거기 가면 울롱 채널이라고 굉장히 안전하게 조류 다이빙을 30분 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죠. 블루 코너 뭐 아주 유명합니다. 요 다음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블루 코너는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해서 갈 때마다 뭐 최소 2, 30명의 다이버들이 그 코너에 훅을 걸고 이렇게 공중에 떠서 앞에서 벌어지는 파노라마를 구경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오히려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펠릴리우라는 곳에 펠릴리우 코너에서 뭐 거의 지금 30년 된 이야기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 다이버들이 막 때로 실종되고 다 사망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죠. 저는 한국에서 다이빙하면서 그 후포 앞바다의 조류는 절대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 흐르는 강도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 연안 조류도 이렇게 세울 수 있구나 싶고, 이게 떠들어갈 때는 가다 보면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강력한 조류가 아주 신나게 흐릅니다. 뭐 그쪽에 계시는 분들 여기 한 번씩 다 당해봤을 겁니다. 제주도 연안에도 그 조류가 아주 강력하죠. 문섬 들어가 보면 한 3번 중에 1번 정도는 거의 좀 센 조류예요. 고생을 하죠. 이 사진이 블루 코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좀 사진 워낙 사람을 많이 담다 보니까 희죽거리한데요. 이 조류가 칠 때는 이 코너 앞에 정말 바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의 파노라믹 영화가 상영이 되죠. 수많은 작은 물고기들이 조류에 떠내려오는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여들고, 이놈들을 먹기 위해서 좀 더 큰 물고기가 또 모여듭니다. 그러려면 나중에는 막 상어들, 잭피쉬, 바라쿠다 이게 전부 다 막 스쿨링하면서 모이기 때문에 이 블루코너는 일부러 조류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 보트 혹은 다이빙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입수를 시키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사건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실종 사건이 벌어진 거는 지난 9월 26일입니다. 이제 뭐 한 달 조금 더 지났죠. 인도네시아의 푸라울레옹 아일랜드 섬에서 68세 된 미국인 여자가
이름도 참 예쁜데요. 이분이 1000로그 이상 다이빙을 한 경험이 많은 다이버입니다. 7명의 그 팀이 같이 다이빙을 했는데 그 안에 남편도 있었고요. 근데 그 팀으로부터 이탈이 되고 그때 친 강력한 조류에 잘못 밀리면서 이 팀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8일간 계속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색을 인도네시아 해경에서 그 포기를 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종 사건이 있은 후 11일이 지나가지고요. 24년 10월 6일 날 그 말레이시아의 어부가 근처에서 그 큰 상어를 잡았습니다. 그분 이름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티모르 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스데이입니다. 이 실종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70마일, 그러니까 112km가 됩니다. 굉장한 거리죠. 거기에서 거대한 상어 한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 상어의 배를 잘랐는데요. 그 안에 검은색 수트를 입은 백인 여성 다이버의 신체 일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호러 영화처럼 그 상어에 희생당했던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의 그 송계 여부가 비교적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인은 결국 실종돼서 바다에서 표류하고 하다가 열흘씩 가면 저희들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본인의 문제로 사망을 한 거고요. 그래서 떠 있는 상태에서 이 상어들이 어지간한 상어들도 살아 움직이는 다이버를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떠 있으니까 그를 하여튼 절단된 이분의 사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조류에 의해서 실종, 사망 가끔 있는 일이죠. 펠릴리오 코너에서요, 팔라우입니다. 일본인 다이버 8명이 다이빙 하다가 이 경우는 보트맨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류 방향을 잘 못 잡아가지고 결국은 다 실종돼서 결국 못 찾고 마지막 그 팀을 리드했던 일본인 여성 다이버가 남긴 슬레이트에 깨알같이 적은 일지를 발견했죠. 이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우리 왕돌잠에서 한국인 다이버가 실종이 돼서 못 따라온 분도 계십니다. 대마도에서 있었던 어떤 다이버 4명이 이게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이 사람들이 바다에 표류해서 사망했는지. 근데 분명히 대마도까지는 갔을 거고요. 거기서 일본 배를 타고 다이빙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일본 해양 경찰에서 이 사람들을 태웠던 보트도 결국 못 찾았고, 그 다음에 이 다이버 4명을 발견했는데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한국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마도 근처에 아무리 찾아도 그 실종된 다이버가 없어가지고 한국 해양경찰로 연락하고 이분들의 시신을 한국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이분들을 아직도 한국에서 누군지 찾아내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 이후에 찾았겠죠. 소문에 의하면 부산 쪽에서 대마도 쪽으로 전복과리를 가는 다이버들이 있었다. 이 정도 나옵니다. 처음에 잠시 언급했지만 지금 10월달 이야기입니다. 24년 10월에 통영 앞바다에서 여러 명이 다이빙 하다가 다 올라가고 두 부부가 우리 조금 더 하다 올라갈게 하고는 같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종됐습니다.
찾다 못 찾았는데요. 10일 이상 지나가지고 이분들이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통영 앞바다에서 실종된 분들이 전라남도에서 각각 따로 표류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두 분 다 사망하셨죠. 이게 지금 최근의 일입니다. 조류를 만나면 저희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훈은 이런 게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류 다이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경험이 많은 다이버, 가급적이면 강사들하고 이 조류 다이빙을 함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조류 다이빙 스페셜티도 있습니다. 교육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그 조류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가 약 80페이지에 달하는, 뭐 교육단체마다 다릅니다만 그 조류 다이빙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류 거리는 저는 지금 다이빙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제 주머니에 넣어서 다닙니다. 이제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닐라오 같은 데는 조류가 있는 곳이 빤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도 그냥 주머니에 이어놔서 필요할 때는 그 훅을 씁니다. 조류 다이빙 할 때는 버디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팀원들이 함께 떠내려가야 됩니다. 이거 분리가 되게 되면 아주 안전한 조류 다이빙 사이트, 뭐 팔라우의 울롱 채널 같은 거는 두 좁은 계곡에서 다 보면서 같이 떠내려갑니다. 조류가 막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오래 가는 건 별로 없거든. 가다 보면 조류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즐기다가 이 함께 떠내려가고 나중에 함께 상승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서 팀에서 분리됐는데 조류가 계속 칩니다. 이럴 때는 물 밑에서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빨리 수면으로 상승해서 수면에서 떠내려가야지 내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즉시 수면 상승하시고요. 내가 실종됐을 때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소지를 하고 다이빙 하십시오. 지금 동해안에도 많은 다이빙 오퍼레이터, 보트 선장 이런 분들이 SMB, 수면 표시자 부위를 갖추지 않은 다이버를 입수시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SMB는 또 SMB대로 어떤 말씀드릴 거리가 많이 있지만 반드시 SMB를 소지하고 다이빙 해야지 우리가 물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라이트도 꼭 낮에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런 그 조류 다이빙 하다가 실종되는 경우 야간에 라이트가 있으면 쉽게 찾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불을 켜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라이트가 디밍 되죠. 그리고 그 라이트 기능 중에서 깜빡이 기능이 있는 라이트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알리에 들어가 보면 한 2, 3만 원에서 4, 5만 원 주면 굉장히 밝은 불기의 좋은 라이트들은 그것도 이 깜빡깜빡하는 깜빡이 기능이 있는 라이트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있는 것이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 밑에 보면 실종 다이브에 대한 대책은 없나라고 하는 제목의 유튜브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형광 물질이 나와 있습니다. 플로레센트. 그래서 이게 내가 바다에 떴을 때 그것을 딱 부러뜨려서 바다에 퍼뜨리면 이것이 엄청 넓게 퍼지면서 이게 형광 물질이라서 헬기에서 라이트를 비추거나 보트에서 비추는 그 라이트들이 환하게 거기서 빛을 발해서 다이버를 쉽게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조류 다이빙이 계획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 생각 안 하고 물에 들어갔는데 엄청 조류가 심한 경우 있습니다. 조류가 너무 심하면 그것은 다이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빨리 끝내고 수면에 올라오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제가 어느 여성 다이버의 실종과 사망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 다 다이빙 교육 좀 더 추가로 받으시고 좀 더 경험을 프로와 함께 쌓은 다음에 독자적인 조류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다. 제가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